2차 전지 공정용 소재 기업인 대진첨단 소재 주가가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첫날인 6일 더블을 달성하며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오전 9시 30분 기준 대준 삼성소재는 공모가 대비해서 98% 급등한 17,88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장중 공모가는 2배 이상 성공하면서 오르기도 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로 주목을 받았던 금약이 불성실 공시로 코스피 200에서 퇴출당하자 주가는 15% 이상 밀리고 있습니다. 6일 오전 9시 19분 기준 금약은 전거래일보다 15.98% 급락하면서 거래되고 있고요. 지난해 금약은 부산산업단지에서 2차 전지 공장을 증설하겠다는 이유로 추진한다고 공시했습니다. VM은 SK하이닉스에 147억 5천만 원 규모의 반도체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56.7% 규모인데요. 계약 기간은 5월 30일까지입니다. VM 관련한 시장의 수급 흐름들도 집중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요. 코스피 코스닥이 엇갈린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코스닥 쪽으로의 수급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모습이 확인이 되면서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고민도 많아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장마감 30분 정도 앞두고요. 시장 어떤 흐름들 이어져 오고 있는지 주요 종목군들의 흐름 저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보합권을 나타내고요. 하이닉스는 어제는 상승했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하락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나 상승하는 섹터로 보자면요. LNG 프로젝트 관련 섹터군들이 상승을 하고요. 또 유럽 방위비 증액 관련해서 역시나 방산주들의 흐름들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관세 유예에 관한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자동차 부품주들로의 흐름도 현재는 포착이 되고 있고요. AI 관련한 테마들도 오늘 시장에서 형성이 됩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금융주는요. 넥스트 거래소에 관한 거래 대금이 상당히 많은 수준으로 집계가 됐다는 소식들 전해져 오면서요. 영업이익에 관한 기대감들 때문에 시장에서 투자 심리가 몰려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금속 관련주들도 상승합니다. LNG 프로젝트 관련해서 시장의 관심도가 집중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다양한 시장의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제약바이오주들도 선별적인 시장의 상승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 역시나 재료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 재료들에 관한 박자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시장 전략들 저희가 꼼꼼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마감 시간까지 한번 달려보도록 할까요? 마켓 쇼쇼쇼 오늘도 함께 하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앤리서치 최진욱 본부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지금 시장 움직이는 흐름만 딱 놓고 봤을 때는 확실히 지금 단기간에 나오는 이런 발언이나 이슈 부분들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쉽게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반도체 쪽은 굉장히 좀 약세 흐름들이 오전부터 좀 연출이 되었던 부분들, 반대로 이제 철강이라든지 화학섬유 쪽, 혹은 이제 자동차 쪽 같은 경우도 지금 일부 관세가 한 달간 유예가 된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일단은 어느 정도 좀 수급이 들어와 주는 것 같아요. 결국엔 지금까지도 시장은 이제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은 관세에 대한 부분들의 민감도는 많이 낮춰져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일단 관세에 대한 퍼포먼스 자체의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언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아직까지는 시장에서는 일부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관세에 따라 가지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혹은 이제 그 관세 정책에 따라 가지고 언급이 되는 이제 특정 섹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자금 순환매가 계속해서 좀 돌아주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나 기관의 좀 매도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반대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좀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고 개인들이 좀 매도세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럼 오늘 시장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지금 코스피 쪽에 자금이 일부 들어와 준다라는 것은 밸류상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일부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민감도가 많이 낮춰져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크게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베팅들이 좀 많이 들어와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의 순환매 자금들이 계속해서 지금 조성이 되고 있는 모습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제 앞전에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이제 기간 조정이 좀
좀 들어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저번 주에. 일부 이제 기간 조정이 들어가주면서 ADR 수치도 일단은 조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부터는 공격적인 배팅보다는 조금씩 내가 관심이 있어 하는 기업들이 이제는 눈에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은 조금씩은 일단은 매수로 좀 받쳐줘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의 시장에서도 우리가 기회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환율적으로도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은 좀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환율에 관한 불안정한 느낌들은 여전히 시장에 있는 느낌입니다. 오늘의 환율 상황과 앞으로의 환율 상황들을 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이제 환율 같은 경우 지금 1,442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가장 베스트는 1,429원대를 좀 깨주냐 안 깨주냐가 가장 좀 핵심이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은 지금 환율대만 유지만 해도 고환율로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고환율이라고 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려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외국인들의 자금 유출을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환율이 지금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환차익을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구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자금 유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우려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시장에 움직이는 수급이나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와 주는 것만 놓고 보면은 아직까지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신경을 많이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자금이 유출에 대한 속도가 좀 가파르지가 않고 오히려 유입이 지금 된다든지 혹은 개선이 되는 업종들도 지금 많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환율에 대한 부분들로 자금 유출을 그렇게 크게는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환율이 이렇게까지 요동치는 부분들은 딱 한 가지죠. 관세에 대한 정책, 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그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환율도 마찬가지고 지금 주요 통화에 대한 부분들의 가격 상승을 좀 일으키고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저는 쉽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자리를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결국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갚아야 될 6개월 안에 갚아야 될 부채가 거의 7조 달러가 넘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거를 리파이싱을 해가지고 재융자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6개월 안에 그 7조 달러라는 그 거마거마한 금액 자체를 부채를 갚지를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도 결국 관세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관세를 고집을 하면서 반대로 주식시장에서는 자금 유출을 유도를 시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자금 유출을 유도를 시켜가지고 그 자금을 채권을 매수하게끔 만드는 거죠. 채권을 매수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10년물 국채가 내려가겠죠. 그럼 10년물 국채가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기 행정부에서 말하는 부분들이 이자 4% 이상까지는 재용자를 지금 원하지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럼 결국 4% 아래까지 금리를 떨어뜨려놔야 재용자를 다시 또 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채권 매수를 좀 유도를 시키는 것 같아요. 안전자산 쪽으로 지금 매수 자금을 좀 유도를 시켜가지고 10년물 국채를 좀 다운을 시키고 그러면서 일단은 본인이 원하는 그 정책 모션에 맞게끔 지금 수차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주식시장이나 아니면 이제 금융시장 쪽을 바라봤을 때는 단기간 분명히 아플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이. 아플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 기조 자체가 길게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일부 어느 정도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저는 지금부터는 관세를 더 높여서 뭐 이야기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보다는 아마 협의를 할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뭐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멕시코도 마찬가지고 아마 협의 단계로 나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뭐 더 큰 파장이 있는 관세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고집하는 이 관세 정책은 일단 부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좀 갚아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목적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단기간의 관세가 끝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도 결국에는 1,429원을 깨고 내려가긴 다소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외국인들의 자금 유출이 크지 않다라는 부분들은 지금 환율대에서도 자금들이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너무 높아서 지금 뭐 내가 투자하기 조금 망설여진다, 꺼려진다라고 생각할 정도까지는 아직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환율 한번 짚어봤는데요. 사실 한국은행에서 2월달 외환 보유액이 4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고 하는데 이 관점에서 본다면 외국인들에게 국내 증시에 관한 매력도는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요인들도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한번 살펴보고 왔다면요. 저희가 이어서는 오후장 주도 섹터 이야기 나눌 텐데요. 일단 지금까지 또 했던 내용들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시장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저희는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후장 주도 섹터 저희와 살펴보시면서 구체적인 투자 전략들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도 섹터부터 바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도 섹터는요, 자동차 섹터인데요. 사실 이 자동차 섹터는 트럼프가 1개월간 관세를 유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반응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려가 소멸된 게 아니라 역시나 우려에 관한 연장성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오늘 자동차 섹터는 본부장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지금은 관세가 한 달 유예가 됐다라는 거에 일단 일부 기대감이 들어와 주는 것도 우리가 수급만 봐도 알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일단 지금 자동차 업종들 같은 경우가 밸류에이션의 하락의 핵심 부분들은 첫 번째로 관세, 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자동차 업종 쪽에 대한 부분들 실적 하락에 대한 우려감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큰 핵심은 관세입니다. 다만 이제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개월 지금 연장이 된 상황인데, 일단은 4월 보복 관세에서 제 개인적으로 저는 현대랑 기아는 좀 제외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딱 한 가지입니다. 국내에서 생각보다 GM의 생산량이 많아요. GM에 대한 생산량이 많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국내 어떻게 보면 이제 보인 자국민에 대한 부분들이 기업에 관세를 매기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현기차 쪽 같은 경우가 4월에 보복 관세에서는 일단 제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동종 업계들 내에서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는 지금 현기차랑 현대랑 기아만 그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우려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전반적인 지금 경쟁사들, 완성차 업계들 대부분이 다 관세에 대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보복 관세에 대한 부분들에 현대랑 기아가 제외가 만약에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자동차 업종들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좀 상승 기조로 좀 유지해줄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 않을까,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이제 국내 완성차 업계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트럼프 관세의 영향에 좀 자유로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자동차 업종에 어떤 식의 스탠스에 대한 기조가 나올지 여부는 결국은 계속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이제 지금 올해 같은 경우가 미국 판매량의 55% 정도가 대부분 수출을 통해서 물량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만약에 현대나 기아가 관세를 맞는다고 하게 되면은 거의 물량의 반절 이상의 수출이거든요. 물량의 반절 이상의 수출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간 봐왔던 실적에 대한 부분들에 우려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결국 밸류에이션도 결국에 하락에 대한 부분들에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 저는 대부분의 지금 자동차 업종들 뭐 국내만 놓고 봐도 관세에 대한 부분들의 우려로 지금은 대부분 반영은 되고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반영에 대한 부분들 폭 자체가 고점에서부터 계속해서 떨어져 왔던 부분들의 밸류를 계속해서 하락을 시켜왔고, 그리고 지금 보복 관세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도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자동차 업종 쪽에 대한 부분들의 관세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생각보다 바닥에 대한 틀 자체는 많이 깨지 않는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자리에서도 위로는 크게 못 올라가고 아래로도 많이 빠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은 일정 부분 지금의 기업의 밸류에 맞는 가격적인 위치 구간까지 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좀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국내 완성차 업계들 같은 경우가 실적 성장 요인 같은 경우가 제품 믹스를 통해서 ASP, 즉 판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주된 요인이 되어왔던 부분들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 관세율 25% 수준의 손익 영향은 굉장히 좀 미미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엔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현대랑 기아도 대응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기업 차원에서 대응 측면으로 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번 4월 같은 경우가 만약에 보복 관세가 제외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단기간 상승 랠리는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다 하게 되면 일단 저는 자동차 업종들 같은 경우가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지금 접근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현대나 기아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지금부터 조금씩 사 모아가야 되지 않냐라는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이제 관세 부분들이 확정적으로 나와주고 나서 그에 따른 어느 정도 악성 매물에 대한 부분들이 좀 출회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좀 중장기적인 매직 관점을 좀 가져가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으로서는 자동차 업종도 마찬가지고요. 2차 전지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결국엔 트레이딩 관점으로 일단은 접근을 하는 게 유효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즉각적인 시장의 반응들을 보면서 우리가 전략을 세워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다행히 한 달 유예다라는 카드를 내놓았지만 그게 완전히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시장에 어느 정도의 리스크는 또 도래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시장에서 확인이 되고요. 사실 본부장님, 저도 이제 현기차를 기대하면서 오늘 흐름을 지켜보긴 했었는데 저는 제가 생각했던 만큼의 흐름까지는 안 나오는 느낌이에요. 네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추가 우려감을 일부 반영한다라고 해석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이제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일단 관세가 한 달 유예된 거잖아요. 그렇죠, 한 네, 달이니까요. 한 달 유예다 네. 보니까 한 달 정도 목숨줄 더 연장시킨 거나 마찬가지고 이게 결국에는 현대랑 기아를 수급을 강하게 밀어 올리기에는. 넣어줄 만한 모멘텀이 되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완화에 따라 가지고 단기간의 상승 기대감의 수급이 지금 들어와주는 부분들은 맞지만 이게 현대 기아 같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관세도 이미 끝났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매수 자금이 좀 들어가야 돼.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게 되면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일단은 접근을 하는 게 좀 맞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그래도 그나마 기아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나 기관에서 지금 뭐 2거래, 3거래 넘게 지금 매수 자금을 좀 넣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기금도 일단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고요. 그렇다는 것은 일단은 저는 단기 하방에 대한 리스크 자체가 크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4월까지는. 이 이후에 이제 보복 관세가 만약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일단 저는 한번 수익 실현을 일부라도 하고 나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일부 수익 실현을 하고 나오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관세 한 달 유예 이후에 4월달 보복 관세에서 현기차가 제외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도 한 번 더 주가 상승 트리거는 단기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 이제 우리가 확률적인 베팅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지금도 솔직히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베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베팅이 지금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너무 긴 호흡으로 끌고 갈 만한 장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내가 투자 전략을 잡고 그에 맞는 레인지 범위 내에서 좀 수익 실현을 좀 해가면서 챙겨가는 그런 시장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또 자동차 섹터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지 그 부분을 체크해봤는데요. 전반적인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은 한 달 유예가 됐다라는 거는 사실상 일시적인 또 시장의 반응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략 잘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후장 주도 섹터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섹터는요, 유통업입니다. 이 유통업주들이 이번에 상승이 좀 나와주는 게요, 홈플러스에 관한 반사 이익 때문이었는데요. 위기의 홈플러스, 그 유통업계 지각 변동 속의 승자를 우리가 찾아서 전략을 세워보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이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뭐 땡근 마켓에서 홈플러스 상품권이 매물로 많이 나왔는데 네네. 아무도 사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사실 지금 상황에서 그걸 사가는 사람이 조금. 없는 게 정상이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결국에 지금 전반적으로 대부분 지금 업체들 보니까 홈플러스 사용권을 사용 중단을 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네, 맞아요. 결국 이제 여기서 이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게 저는 두 가지로 좀 나눠진다고 봐요. 온라인 쪽 따로 그리고 오프라인 쪽 따로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단순하게 보면 이마트나 롯데 쇼핑 쪽에 대한 부분들의 반사 수혜가 유력한 건 사실입니다. 그럼 이 안에서도 일단 온라인 쪽에 대한 수급이 또 일부 빠질 가능성이 있고요. 오프라인 쪽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이마트나 롯데 쇼핑 쪽에 대한 부분들의 자금 유입이 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기업 회생 절차가 홈플러스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영업은 진행을 한다라는 거죠. 일단 정상적인 영업은 진행을 하겠지만 일단 지금 신용 등급이 좀 하향이 좀 많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들의 가능성이 좀 많이 희박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기업회생 절차가 들어가긴 했지만 정상적인 영업을 진행을 한다 해도 그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의 흑자를 내기는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앞전에 TMF 사태가 좀 있었잖아요. 이 TMF 사태에 대한 부분들이 또 한 번 불거지는 거 아닌가 좀 그런 투자자분들 사이에서도 좀 그런 우려감들이 좀 많이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TMF 같은 경우는 중고거래 중심 쪽에 대한 부분들의 유통 마켓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직수익 쪽에 대한 부분들이 중심적인 판매 마켓을 좀 많이 가지고 있죠. 우리가 직접 가서 구매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TMF 사태와는 좀 별개로 봐야 되는 거죠.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단은 뭐 TMF에 대한 부분들로 우려감으로 유통 쪽이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들이 계속 좀 연출이 될 거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좀 시기상조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일단 이 타격은 홈플러스가 분명히 받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결국 정상적인 영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홈플러스를 이용하는 그 고객 수도 좀 줄어들 거라고 봐요. 저는 기업회생이 들어가면서 그러면 결국 고객 수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영업에 대한 부분들의 마진 효과를 보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게 사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하게 되면 이제 결국엔 홈플러스 입장에서는 지금 재고 확보나 뭐 정상 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계속 좀 높여 나가야 됩니다. 비용을 높여 나가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 자금 조달까지도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순환매가 안 돌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순환매가 돌지 못한다 하게 되면은 뭐 정상적인 영업에 대한 부분들 타격도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럼 반대로 이제 이마트나 롯데쇼핑 같이 이런 굵직한 기업들 같은 경우가 당연히 반사세를 좀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쪽에 대한 부분들의 유입, 고객에 대한 유입이 좀 이마트나 이쪽으로 좀 빠질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참여자분들 입장에서도 홈플러스가 지금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장돼 있는 기업들만 놓고 봤을 때는 이마트가 좀 가장 유력하게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냐 오프라인 중심적으로 많이 돼 있잖아요. 홈플러스랑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이마트가 최근에 추세가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이 기업회생 절차에 대한 악재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재료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주가 상승 트리거 역할을 해주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일부 고가를 좀 마감을 치고 나서 또다시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왜냐하면 아직 전반적으로 유통 쪽에 대한 부분들의 업황 자체가 돌아선 건 아닙니다. 유통 업황 자체가 지금 전반적으로 돌아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홈플러스의 좀 독단적인 재료로 인해서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투자 심리도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 뭐 따라붙기는 어렵다고 봐요. 사실 뭐 이마트만 놓고 봤을 때도 오늘도 뭐 일단은 최고가 달성해주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기 보유자분들이 일단 영역이라고 봅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 눌림이 나와줘야만이 신규분들이 좀 접근하기가 좀 좋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접근은 일단은 조금 더 기간을 보고 시간을 두고 텀을 두고 이제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눌림 없이 그냥 간다고 하게 되면은 그거는 뭐 보내줘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내주는 게 좀 맞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는 것은 결국 기 보유자분들만이 일단은 부유 영역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유통 관련주들이 시장에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전략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을 해봐야 할지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건요. 국민연금이 홈플러스에 투자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투자 손실이 커질까에 관해서 우려감들도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 국민연금 그냥 딱 그건 것 같아요. 일단 기업회생 절차 들어갔는데 이걸 쉽게 파산시키기는 어렵지 않을까. 왜냐면 좀 홈플러스가 저 어릴 때도 굉장히 유명했고요. 맞아요. 자주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인지도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도 많이 높여져 있고 소비자들한테도 홈플러스 하면 모르는 분들이 없을 정도 그렇게 많이 파장이 돼 있는 상황인데 기업회생 절차가 들어갔다라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지금 파산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그런 절차가 지금 들어간 상황이고 그럼 이제 국가 차원에서도 일단은 도와줄 가능성이 높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쪽에 대한 부분들이 국민연금이 베팅이 들어간 부분들이 아닐까 싶은데 이게 이제 결국 양날의 칼인 거죠. 결국 이제 여기서 우리가 원하던 대로 좀 긍정적인 모션들로 이어나간다 하게 되면은 국민연금도 당연히 뭐 긍정적인 스탠스적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겠지만 여전히 불확실성 혹은 이제 우려감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국민연금 쪽에 타격도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 하게 되면 일단은 이제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사실 왜 자금을 계속해서 융통을 시키고 하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국민연금에서 계속해서 매수 자금을 좀 조달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좀 큰 문제가 되기까지는 일단은 아직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국가 차원에서도 일단은 기업회생 절차가 들어간 홈플러스를 바라봤을 때는 일단은 살려줄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투자 지위를 놓고 본다게 되면 그렇게 아직까지는 그렇게 걱정할 만한 구간들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유통주 이야기 같이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저희 지금까지 한 내용들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마감 전에 특징주 이야기들도 같이 얘기를 나눠볼게요. 그럼 저희는 잠시 뒤에 다시 찾아뵐게요.
올해 시장 마감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감 직전까지 다양한 기업군들이 또 시장에서 반응을 나타냈는데요. 오늘 좀 특징주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2차 전지주들이 사실은 그간 좀 상승 기조를 보여왔다가 다시금 반등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포스코홀딩스는 조금 흐름이 좀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오늘 7%나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본부장님?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가 2차 전지 쪽에 대한 부분들의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철강 쪽의 모멘텀도 좀 워낙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도, 중국 철강에 대한 부분들의 관세 수혜를 지금 일단은 포스코홀딩스가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기대 수급들이 일단 좀 들어와 주는 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우리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도 경험을 했다시피 철강 쪽에 대한 부분들의 정책 모션을 굉장히 좀 잘 취했었잖아요. 화학이나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 들어서 철강에 대한 이야기가 또 꾸준하게 다시 한 번 더 지금 수면 위로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쪽 관련 수급들이 일단 포스코홀딩스에 몰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2차 전지로 인해서 포스코홀딩스를 지금 올려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철강 쪽에 대한 부분들의 반사 수혜 그런 기대감으로 일단은 지금 포스코홀딩스를 주가를 견인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외국인들의 매수 자금도 꾸준하게 좀 유입이 되고 있고요. 기관들도 마찬가지고 연기금 뭐 기타 법인 뭐 지금 어떻게 보면 메이저들의 수급은 계속 좀 많이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이제 오늘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투신의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오히려 지금 7배 정도 위치로 지금 투신 자금들이 많이 들어와 줬거든요. 투신 자금들이 지금 들어와 줬다라는 것은 단기간의 상승에 대한 부분들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지금 일단은 베팅이 들어온 걸로 보이거든요. 보통 이제 투신의 자금으로 봤을 때는 연기금이랑 좀 다른 성격으로 봐야 됩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는 좀 중장기적인 성장에 좀 수혜를 보고 좀 자금이 유입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투신들 자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간의 상승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다든지 혹은 단기간에 어떤 특정 상승 재료가 나와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가능성이 높은 기업군들의 좀 자금 유입이 좀 많이 됩니다. 근데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오늘 투신들의 자금이 좀 많이 몰렸다라는 부분들은 일단 단기 상승은 조금 더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저는 35만 원 선이라고 봅니다. 여기가 진짜 고통의 매물이에요. 여기가 만약에 포스코홀딩스가 돌파가 못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 더 빠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35만 원대를 돌파해주고 혹은 일봉이나 주봉에서 종가 마감을 형성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추세가 일단 저는 바뀌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추세가 전반적으로 바뀐 상황으로 연출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35만 원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포스코홀딩스 전략 잡아봤다면요. 이어서 네이버 쪽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커머스에 관한 성장성 이야기가 또 증권가에서 나왔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5%가량의 상승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네이버 쪽에 관한 흐름들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본부장님?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 자체가 AI 쪽 관련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고요. 일단 최근 증권가 리포트를 보니까 이커머스 쪽에 대한 부분들의 성장 수혜를 일단 네이버 측면으로 좀 보고서 좀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일전부터 이미 네이버 같은 경우 이커머스 쪽에 대한 부분들의 사업에 어떻게 보면 좀 매출 따는 규모 자체는 굉장히 잘 나왔던 그런 기업이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광고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화랑기에 지금 접근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광고 시장까지도 커져 있는 상황에서 이커머스 쪽에 대한 부분들의 시장의 여파가 일단은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네이버 측면으로 좀 자금 유입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라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저는 이제 여기서 개인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이 네이버가 지금 이커머스 하나만으로도 주가를 견인해서 계속 나아가기에는 어렵다고 보고 있는 측면입니다. 그럼 결국 이 시점에서는 AI라는 이 특정적인 재료가 붙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AI 쪽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확실한 성장 모멘텀이 형성이 된다든지 혹은 AI로 인해서 어떠한 좀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탠스적인 부분들의 재료가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지금 붙여줘야만이 이커머스 쪽과 AI 쪽 같이 쌍방 트릭으로 인해 가지고 충분히 주가를 견인을 시켜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저는 이거는 단기간에 일단은 재료 아닌 재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는 일단 저는 뭐 최근 어떻게 보면 신규 매수 접근으로 봤을 때는 저는 좀 고민이 되는 자리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어떻게 보면 네이버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대로 홀딩하는 게 좀 맞다고 보고 있는데 신규로 지금 자금을 네이버 쪽에 좀 편입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아직은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마감 전 특징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 향해 가고 있는 시점이죠. 마감 시장 이후의 전략들도 저희가 같이 한번 나눠볼 텐데요. 오늘 이슈 TMI 주제는요. 암호화폐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크립토 서밋 앞두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따라서 암호화폐 업계가 급등락이 나와줄 수 있다는 시선이 있어서요. 긴급적으로 저희가 한번 이 주제들 이야기 나눠보고요. 자, 그리고 마감 한번 체크하고 와서요. 또 마감 시장의 전략들도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저희는 마감 시장 살펴보고 다시 찾아뵐게요. 오늘도 국내 증시 마감 지어졌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은 장 초반과 같이 엇갈린 양상들로 마감이 됐는데요. 코스피가 0.5% 상승한 데 반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56% 하락했고요. 코스닥 하락 종목이 좀 압도적으로 많은 시장이었고요. 오늘 수급적으로 외국인 역시도 코스피 지수에서는 담아냈지만 코스닥 지수에서는 덜어내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기관 쪽은 코스피가 소폭의 순매수세를 보여줬고요. 특히나 선물 시장 쪽으로 외국인이 순매수세를 보여왔습니다. 우리 증시 좀 상방으로 보고 있을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반도체주에 관한 악재들도 거론이 되고 있죠. 하지만 오늘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또 담아내기는 하네요. 하지만 추가적인 시장의 흐름들은 우리가 이번 주 내내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에서는 제약바이오주들이 조금 약세를 나타내면서요. 지수를 좀 끌어내리는 분위기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 또 마감 시향을 좀 부탁해보면서요. 내일장 전략들도 같이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의 민감도는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 좀 시장의 흐름, 자금 흐름만 봐도 좀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 코스피 같은 경우가 일단 삼성전자가 일단은 종가 부분들을 봤을 때는 강보합으로 일단 좀 마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코스피가 코스닥과는 좀 상관관계를 좀 많이 보여줬던 부분들이 대부분이 지금 시가총액에 형성되어 있는 기업들 자체가 오늘 그래도 강세 흐름들이 좀 많이 나와줬습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네이버라든지 네이버라든지 KB금융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지금 10위권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지금 어느 정도 상승 기조를 많이 보여준 상황이다 보니 코스닥과는 좀 다르게 양상들을 좀 많이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렇다는 건 결국 여전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재료로 좀 많이 움직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소위 좀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반대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가 오늘 상대적으로 좀 약세 흐름들을 좀 보여줬던 부분들이 바이오주들이 대부분 시가총액 1, 2위권 대부분 형성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5%, HLB가 지금 마이너스 4%, 그리고 레인보우 로티스도 마이너스 6%, 대부분이 지금 시가총액 좀 굵직한 기업들의 하락폭이 좀 강하게 나와준 상황이다 보니까 지수 레벨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지수 하락이 견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엔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바이오 쪽이 살아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코스닥 지수를 좀 견인하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당분간은 바이오 쪽 같은 경우가 좀 살아나기가 좀 어려운 게 이 관세 정책의
높아지기에 따라 가지고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여파가 계속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결국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면은 주요 키포인트니 금리에 대한 부분들의 민감도가 많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대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코스닥이 조금 약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지수가 좀 레벨 다운 현상들이 나와준다고 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많이 밀리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이 안에서도 뭐 특정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지수의 움직임 레벨과는 좀 다르게 상반된 움직임을 좀 많이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측면이어서 전반적으로 저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결국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바이오 업종이라든지 이런 업종들을 제외하고서는 뭐 아직은 그래도 뭐 그렇게 큰 흐름은 자체는 깨지진 않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 제약바이오주들을 그래도 굉장히 조금 좋지 않게 보시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제약바이오주들이 많은 임상 결과라든지 학회를 좀 앞두고 있긴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이쪽 섹터에 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실까요, 본부장님? 일단 저는 경제 불확실성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결국 이제 바이오 업종들 특징이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번 상황이잖아요. 네. 보통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기업들은 상관이 없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자금 조달이 안 돼가지고 임상을 진행을 못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이제 임상을 한번 진행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자금들을 융통해서 가지고 와서 그걸로 이제 임상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금리가 계속해서 동결이 되면서 이 고금리를 유지한다든지 금리의 여파에 따라 가지고 그 부담감에 자금 융통하기가 다소 어려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금리의 민감도가 가장 높은 게 좀 바이오 쪽에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최근에 뭐 임상에 대한 부분들의 뭐 재료도 있고 어떤 뭐 특정적인 기업들 간의 뭐 특정 재료가 있다고 해도 전반적인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여파가 아직까지는 커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 트리거 자체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기가 다소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이 먹구름이 좀 거쳐져야 된다고 봅니다. 관세에 대한 먹구름이 일단 거쳐지면서 어느 정도 좀 국정에 대한 부분들의 안정세가 좀 확인이 된다. 국경에 대한 안정세가 확인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뭐 바이오 업종들 같은 경우도 투자 전략을 충분히 잡을 수가 있지만 아직은 그래도 좀 내리는 소나기를 좀 피해 가자는 관점입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또 시장 이야기 계속 한번 나눠봤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요. 그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들도 조금 약진을 나타내는 게 트럼프가 이제 반도체법을 대놓고 비판을 했습니다. 정말 쓸데없는 법안이다. 그래서 그걸 폐지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이 있다고 해도 이런 악재가 끼면은 주가 반등이 쉽진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개인적으로 이제 폐지가 되기는 어렵다고 봐요. 폐지가 되기는 어렵지만 삭감은 되겠죠. 삭감으로 일단은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반도체로 먹고 사는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잖아요. 또 반도체로 나라를 좀 올리는 그런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SK하이닉스도 그렇고 그렇다는 것은 결국 이제 반도체법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다고 해도 이게 결국에는 폐지를 시키기는 어렵다. 그럼 폐지시키기가 어렵다 하게 되면은 지금은 그 우려감으로 계속해서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급이 약해진다 해도 대표적으로 오늘 삼성전자만 측면으로 딱 바라봤을 때 외국인들의 자금은 다시 또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게 폐지보다는 삭감되는 순서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지금까지 충격에 대한 부분들이 다소 움츠러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측면으로 저는 좀 바라보고 있고 저는 반도체가 죽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반도체 자체 섹터 자체가 수급이 죽기는 다소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는 것은 결국 AI 칩에 대한 부분들의 수요도 지금 계속해서 증가를 해주고 있고 미국이 계속해서 지금 AI 강대국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퍼포먼스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의 뭐 본인들의 국가를 제외하고 특정 국가의 반도체를 비판을 한다라고 해도 일시적인 우려, 일시적인 타격일 가능성이 높지 이게 중장기적으로 뭐 추세를 깨고 내려갈 만한 그런 걱정할 만한 이벤트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또 말씀을 해주시니까 약간의 안도감이 또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보수적으로 또 시장을 바라볼 필요는 있어서요. 또 추가적인 내용이 잡힌다면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저희 또 시장을 살펴보고 왔기 때문에요. 이제는 이슈 TMI 살펴봐야겠죠. 자, 오늘의 주제는 폭락과 폭등을 반복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향방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전반적인 알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변동성이 정말 컸어요. 네. 왜 이렇게 변동성이 컸을까요? 저번 주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긴 한데 일단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들은 맞아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들은 맞지만 지금 이제 제가 오늘 확인하고 왔을 때가 달러 기준 한 91K 정도까지 또 넘었습니다. 달성을 하고 네.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착각을 하게 만들 수 있을 만한 반등입니다, 지금.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여기서 그냥 신고가까지 올라가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제가 바라보고 있는 측면은 아마 한파동은 더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100K를 다시 도달을 못하고 특정 매물대 뭐 96K나 7K 부근대까지는 올려주는 흐름들은 나오겠지만 거기서 저항을 받고 한 번 더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재차 올라갈 때가 신고가를 달성할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측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이 지금 뭐 바닥이다라고 좀 생각하기는 어렵고 지금 결국 비트코인이 91K, 2K까지 계속 올라가는 부분들이 이번 주 금요일 백악관에서 암호화폐 서밋이 개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회의가 개최가 되는 부분들에 따라 가지고 그 기대감이 일단 지금 비트코인 쪽에 좀 들어와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ETF 자금도 계속해서 유출이 됐는데 오늘 보니까 순유입으로 일단 또 돌아섰더라고요. 작은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제가 저번 주 ETF의 자금 자체가 역대급으로 유출이 됐을 때가 대부분 단기적인 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그 퍼포먼스대로 일단 좀 나와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이제 한국 시간으로 봤을 때 토요일 새벽 3시 30분부터 7시 30분에 지금 서밋이 개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시간이죠. 미국 시간은 당연히 금요일이고요. 이제 그 안에서 일단은 지금 뭐 주요 대표 알트코인들의 대표들이 좀 참가를 하더라고요. 뭐 에이다도 마찬가지고 뭐 솔라나라든지 혹은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XRP, 리플이죠. 이 대표적인 암호화폐 지금 대표자들까지도 참석을 해서 같이 이제 정상 회의를 좀 구축한다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결국엔 전략적 비축을 고려를 한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 결국 비트코인을 한 중심으로 인해서 전략적 비축 자산에 대한 부분들 정책 방향성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러면 이제 이번 이 서밋에 따라 가지고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게 알트코인 쪽까지 같이 수급 사이클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비트코인 중심으로 한 정책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트코인 관련되어 있는 레이어 코인들 같은 경우는 일단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지만 주요 전반적인 알트코인들의 시장에 훈풍을 불어주기는 다소 좀 어렵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비트코인 중심으로 한 정책 방향이 어떻게 나오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저는 서밋 이후까지는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립토 서밋이 이제 현지 시간 기준으로 3월 7일 날 개최가 되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토요일 새벽쯤에 우리가 그 내용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주말 사이에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또 야기가 되는 느낌이고요. 최근 암호화폐 시장은요. 오히려 평일보다 주말 변동성이 좀 더 큰 느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주말까지도 그 끈을 놓을 수 없는 긴장 상태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이때 어떤 논의를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많은 전문가들은 이제 전략 비축 자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본부장님은 이제 비트코인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트럼프는 본인의 SNS를 통해서 뭐 에이다, 뭐 솔라나 그리고 이더리움과 XRP까지도 비축 자산에 포함하겠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이쪽 코인들은 또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그렇게 언급은 하기는 했지만 알트코인 쪽까지 전략적 비축 자산이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거를 과연 상원하원에서도 통과를 얼마나 시켜줄지 여부도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뭐 일단은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한다라는 이야기는 앞전에 임기 전에도 좀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 상원하원에서도 일단 통과가 될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당장은 비트코인 쪽에 일단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측면이고 일단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 자체만 놓고 봐도 비트코인을 통해서 미국의 패권을 쥐겠다라는 거죠. 결국은 암호화폐 강대국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도 미국을 넘보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취지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 인해서 크립토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움직이게 하겠다라는 부분들의 의도를 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게 이제 결국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유동성 공급 측면이 많아질 수가 있겠죠.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 공급 측면이 많아진다라는 것은 암호화폐 쪽에 대한 부분들에 투자를 하지 않았던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유동성 자금들이 들어와주면서 조금 더 활발한 거래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는 것은 결국 암호화폐 생태계 자체에 자금이 흘러 들어오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생태계 자체의 확장이 계속 나와줄 가능성은 굉장히 좀 높겠죠. 그러면서 일단은 크립토 시장의 어떻게 보면 롤메이커 역할을 좀 하려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좀 패권을 쥐면서 쥐락펴락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은 지금 원하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 하게 되면 지금 암호화폐를 단순히 지지를 하는 게 아니라 규칙을 정하는 위치에 서려는 전략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어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쪽에 대한 부분들의 규칙을 매기는 거죠. 뭐 규칙을 매겨서 어떻게 좀 쥐락펴락하려는 그런 움직임, 그런 정책 방향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측면이고요. 그렇다는 것은 이제 크립토를 국가 차원에서 만약 제도권으로 편입을 시킨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파장 자체는 굉장히 크지 않을까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지금 제도권까지는 편입이 안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트럼프 이기 행정부에서 제도권까지 만약 편입을 시킨다라고 하게 되면은 미국이 결국 사실상 시장을 주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미국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여주는 그런 형상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결국 이게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글로벌 금융 질서라든지 미국 중심으로 비트코인 쪽이 좀 재편이 돼가지고 그로 인해서 크립토 시장의 활성화가 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측면이다 보니까 일단 저는 암호화폐 쪽은 버리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일단은 비장의 카드 중에 비장의 무기 중에 또 하나가 암호화폐 쪽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상원 하원 의원들 꾸려져 있는 것도 거의 다 친암호화폐 쪽입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우리가 의도를 좀 알아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에 비트코인이 움직이게끔 하겠다라는 부분들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스탠스로 좀 나와줄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 하게 되면은 앞전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솔라나라든지 혹은 XRP라든지 에이다라든지 이런 관련 주요 알트코인 쪽에서도 ETF 신청이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ETF 신청까지도 빠르게 나온다 하게 되면은 지금의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 수요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지금보다 더 많은 유동성 자금들이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쪽을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은 나빠할 만한 이벤트는 아니고요. 분명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벤트이지 않을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크립토 서밋 많은 분들 기다리고 계시죠. 그에 따라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본격적인 스탠스가 나오고 그 부분에 가는 행동도 나오게 될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략 비축 자산뿐만 아니라 이제 트럼프의 큰 그림 자체가 크립토 시장에 관한 주도권 자체를 가져가고 싶어하는 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그게 또 이제 크립토 시장에서 마냥 좋기만 할까에 관한 의문도 사실은 시장에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우리가 예전에 AI 차르도 기자회견에서 실망 매물들도 처음엔 나왔었잖아요. 네네. 데이비드 sak스의 이야기 자체가 사실 크립토 전반 업계보다는 너무 스테이블 코인 쪽에 집중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도 실망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일단 이제 실망 매물이 나올 가능성 자체도 패는 까봐야 알겠죠. 패를 만약에 열어두고. 네, 그렇죠. 네. 패를 까서 지금은 이제 단순하게 비트코인 올라가는 부분들이 서밋에 대한 기대감인데 만약에 전략적 비축 자산에 대한 부분들에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큰 그림들이 안 나온다든지 혹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들 그림이 안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실망 매물은 출혈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통상적으로 일단은 지금 재료가 오픈이 되기 전부터 선 반영에 대해서 움직여 왔잖아요. 그럼 선 반영에 대해서 움직여 왔기 때문에 일부 분명히 고가에서 차익을 불려는 물량들도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위로 올라간다고 해서 지금 바닥이었나 보다 하고 매수로 이제 달라들게 되면은 일단 저는 좀 위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밋 이후에 움직이는 작은 흐름 규모들을 일단은 좀 체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지금 트럼프 쪽에 월드 리버트를 제가 포트를 한번 보니까 이도를 굉장히 많이 물려 있더라고요. 이도가 거의 뭐 마이너스 한 40% 가까이 지금 돼 있는 상황인데 지금 비중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이더리움이 제일 큽니다. 이더리움 비중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BTC 그리고 USDC 쪽에 대한 비중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있는데 사실 이제 그렇다는 것은 저는 이제 또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더리움을 과연 죽일 수가 있을까라고 놓고 본다 하게 되면 그러기도 어렵다고 봅니다. 본인의 자산 규모 자체도 지금 마이너스 40% 육박하게 계속 지금 보니까 추가 매수도 계속 들어와주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는 것은 계속해서 비중을 모아가고 있다는 건데 일단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최근에 해킹 사건도 굉장히 좀 많았었고 대부분 해킹 사건이 터지게 되면은 이더리움 쪽에 대한 부분들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많이 좀 자금 세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더리움이 조금 더 그 타격을 많이 받았던 부분들인데 이번 올해 4월에 또 메인넷에 대한 부분들의 업데이트 지금 발표 예정까지도 지금 있잖아요. 아마 저는 이제 그때가 이더리움 계열들이나 혹은 이더리움이 일단 바닥을 잡고 또 올라가는 반등의 시기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암호화폐 쪽 같은 경우 아직 뭐 그렇게 크게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못 하셨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도 아마 이제 조금씩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그런 시기가 분명히 오지 않을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서밋을 필두로 또 암호화폐, 가상자산 시장에 관한 시장의 관심도가 더욱더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여러분들 살펴보시면서요. 우리가 또 뭐 암호화폐 시장에 몰리는 관심들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또 크립토 시장 전망들 이번 상반기 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짧게 한마디만 들어보겠습니다. 짧게 이제 제가 포인트만 딱 잡아서 말씀드리게 되면은 아마 4월부터가 반등장이 시작되지 않을까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지금 제가 이제 앞전에도 이제 오기 전에도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제 분석을 좀 하고 왔었는데 기간 조정 자체가 3월 말이면 거의 마무리가 될 것으로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간 조정 자체를 맞추는 게 어렵다고는 보고 있지만 저는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제가 만약에 현금
현금을 지금 100% 가지고 있다 하게 되면은 지금은 매수 안 합니다. 지금 매수 안 하고요. 아마 4월 초쯤 해가지고 그때부터 조금씩 사 모을 것 같아요. 아마 이제 4월 초 중순으로 해서 아마 그때부터 좀 반등의 기조장이 좀 활발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그때가 아마 또 비트코인이 조정도 좀 마무리가 되면서 한 번 더 신고가 갱신하는 흐름들이 또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뭐 4월에 매수하고 또 이후에 또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든든하게 또 본부장님과 가상자산 시장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우리 증시는 여전히 트럼프 행정부의 영향권 안에 들어온 시장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좋은 길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된 노력 함께 할게요. 또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 더 알찬 정보들로 함께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